제2부 간략하게 본 로고테라피. 나의 짧은 자전적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대개 나의 치료법의 원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까지 라는 책 뒤에 로고테라피에 관한 개요를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좀 더 폭넓게 다루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서는 완전히 다시 썼으며 상당 부분 설명을 덧붙였다. 이 일은 쉽지 않았다. 독일어로 20권이나 되는 방대한 모든 자료를 짧은 분량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언젠가 비엔나에 있는 내 진료실에 찾아왔던 한 미국인 의사가 생각난다.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저 박사님, 당신은 정신분석가입니까?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정신분석가는 아닙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라고 해야겠죠.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어느 학파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만든 이론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지요. 로고테라피가 뭔지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정신분석과 로고테라피의 차이가 뭡니까? 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은 정신분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정신분석을 하고 있는 동안 환자는 긴 의자에 누워 때로는 몹시 하기 거북한 말까지도 의사에게 해야 하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즉흥적으로 응수했다. 그래요.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똑바로 앉아 있어도 되지만 때로는 몹시 듣기 거북한 말을 의사에게서 들어야 되지요.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지 로고테라피의 유지를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로고테라피가 정신분석에 비해서 덜 회고적이며 덜 내관적인 방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로고테라피는 보다 미래에, 다시 말하면 환자가 앞날에 충족시켜야 할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중심의 정신분석이다. 동시에 로고테라피는 정신신경증이 발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악순환 형성과 피드백 기제를 파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신경증 환자의 전형적인 자기 본위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강화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파괴시킨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고테라피를 통해 환자는 자기 삶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환자가 이런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스스로 자신의 신경증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왜 나의 학설에 로고테라피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는지 설명해 보겠다. 로고스는 의미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이다. 로고테라피, 즉 몇몇 학자들이 비엔나 제3리 심리치료 학파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인간 실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로고테라피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나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쾌락주의, 즉 우리가 쾌락을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에서 우위 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와 대비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1.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인간이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1차적 동기부여이며 본능적 충동이라는 제2차적 합리화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찾아야 하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특수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이 의미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만족시킬 어떤 의의를 갖게 된다. 의미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방어기제나 반동 형성, 승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단순히 나의 방어기제를 위하여 살고 싶지도 않고, 또한 단지 나의 반동 형성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도 않다. 인간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위하여 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는 응답자의 89%가 인간은 그것을 위하여 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1%는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다. 나는 이 조사를 비엔나에 있는 나의 진료소에서 환자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해보았다. 그런데 결과는 프랑스에서 조사한 것과 사실상 같았다. 차이는 2%뿐이었다. 48개 대학에서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통계조사가 존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국립정신건강학회의 후원을 받아 2년간 조사한 부분을 우선 보고하였다. 학생들은 지금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6%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78%는 그들의 첫째 목표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사실은 마음속에 숨겨진 내적 갈등을 위장하고 있는 경우도 덜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원칙 그 자체보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예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거짓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가면을 벗겨버려야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확실하고 진짜인 것,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삶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직면하게 되면 가면을 벗기는 일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때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가면을 벗기려는 심리학자가 실제로 폭로하려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숨겨진 동기, 즉 인간에게 있어 진짜인 것,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무의식일 뿐이다. 2. 실존적 욕구 불만.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는 좌절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욕구 불만이라고 말한다. 실존적이라는 용어는 다음 3가지로 쓰일 수 있다. 1. 실존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생존 양식. 2. 실존의 의미. 그리고 3. 개인의 존재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이다.
실존적 욕구 불만은 정신신경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신경증은 종래에 사용되고 있던 말, 즉 시민성 신경증과 구별하기 위해 로고테라피에서는 정신성 신경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정신성 신경증은 그 기원이 심리학적인 데에 있지 않고 인간 존재의 정신론적이라는 차원에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특유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심리치료법 용어이다. 3. 정신성 신경증. 정신성 신경증은 충동과 본능 사이의 갈등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문제에서 생겨난다. 그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 정신성 신경증의 경우에 적당하고 알맞는 방법은 일반적인 심리치료법이 아니라 로고테라피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인간 특유의 영역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다루는 치료법이다. 사례 한 가지를 인용해 보겠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비엔나에 있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뉴욕에서 5년 전부터 받아오던 정신분석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우선 그에게 왜 자신이 정신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왜 애초에 정신분석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결국 그 환자는 자기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가 몹시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의 의사는 그가 아버지와 화해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그의 상관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아버지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에 대한 그의 불만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품고 있는 증오심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5년 동안 정신분석을 계속해 오면서 그는 의사의 판단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마침내 상징과 이미지라는 나무들 때문에 숲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몇 번 상담을 하고 나자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의지가 직업 때문에 좌절되었으며 그는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해선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가 최근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그는 5년 이상이나 그 새로운 직업에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 이 사람의 경우 내가 정신신경증 환자를 다루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는 심리치료법도 로고테라피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제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갈등이라 해서 모두 다 정신신경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정상적이며 건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통도 언제나 병적인 현상인 것은 아니다. 고통이 정신신경증의 한 현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성취일 수 있다. 특히 고통이 실존적 욕구 불만에서 생겨날 때 더욱 그렇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거나 또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간에 어느 경우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에서 생긴다거나 또는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부인한다. 실존적 욕구 불만은 본질적으로 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한 병에 의해 생기지도 않는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한 절망조차도 실존의 고통이지 정신적 질병은 결코 아니다. 의사가 전자를 후자로 해석한다면 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잔뜩 먹여 존재에 관한 그의 절망을 없애버리려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제보다는 오히려 증진 발전되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감을 통하여 환자를 인도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이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자기 존재의 숨은 로고스를 깨닫도록 해주는 까닭에 그것은 하나의 분석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로고테라피와 정신분석이 비슷하다. 그러나 로고테라피에서는 무엇인가를 다시 의식해 보도록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본능적인 사실들을 다루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충족되어야 할 자기 존재의 잠재 의미 같은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분석이든 그 치료 과정에 정신론적인 차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피할 때조차도 환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충동과 본능을 단순히 만족시키고 기쁨을 얻는다거나 이드와 자아, 초자아에 상충하는 요구를 단순히 조화시킨다거나 또는 사회와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데에만 그 주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보다는 인간이 의미를 충족시키는 데에 자기의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에서 벗어났다. 4. 정신역학. 사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긴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긴장이야말로 정신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감히 말하거니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 니체의 말 속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나는 이 말을 모든 심리치료법이 금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 그리고 일본과 북한 및 북베트남의 전쟁 포로 수용소에 대해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 조사에 의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나 자신의 경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출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원고를 압수당했었다. 그 원고를 다시 쓰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수용소의 가혹행위를 견뎌내게 했던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면 바바리아의 한 수용소에서 발진티푸스에 걸렸을 때 나는 자유를 얻을 때까지 살게 되면 원고를 다시 쓰려고 작은 종이 조각들에다 많은 기록을 해두었다. 바바리아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바라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이렇게 복원함으로써 나는 죽음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성취한 것과 앞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 사이의 긴장, 또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의 간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는 환자가 자기에게 잠재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잠재 상태에서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 또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정신 건강상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목표와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을 위한 노력과 투쟁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의 의미를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내가 정신역학이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 한 극은 찾아져야 할 의미로 표현되고 다른 극은 그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긴장이라는 자기장에 있는 실존적 역학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신신경증 환자에게는 한층 더 효험이 있다. 만약 건축가가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아치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치의 각 부분들이 더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의 정신건강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충분한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했다. 이제는 오늘날 그토록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느낌, 즉 그들의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주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말해보겠다. 그 환자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볼 만한 의미 있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내면적인 공허감,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말한 바 있는 실존적 공허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5.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에 들어와 광범위하게 퍼진 한 현상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이 참된 의미로 인간이 된 일에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손실 때문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기본적인 동물 본능의 일부를 상실했다. 동물들은 그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본능에 의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인간은 그것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한 안전함은 에덴 동산처럼 인간에게는 영원히 닫혔다.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또 한 가지를 상실했다. 인간의 행동을 지지해주던 전통이다. 이제는 그것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어떠한 본능도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고 어떠한 전통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바라는 대로 한다. 수능과 전체주의. 최근 한 통계조사는 내가 가르치는 유럽 학생들 중 25%가 다소 두드러진 정도로 실존적 공허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혀냈다.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25%가 아니라 60%나 되었다. 실존적 공허는 주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인류는 고민과 권태라는 양극 사이를 영원히 오락가락하도록 운명지어졌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고민보다 권태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더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중대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자동화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평범한 노동자에게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애석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 얻은 자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일요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주일을 보내고 난 뒤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자기의 생활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종의 우울증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인이 이 실존적 공허함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울증, 반항심리, 약물 중독 등 널리 만연되어 있는 현상들은 그 밑에 존재에 대한 공허감이 깔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감이기도 하다. 게다가 자신의 존재가 공허하다고 느끼면 갖가지 가면을 쓰거나 위장을 한다. 때때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그것을 대신하여 권력에 대한 의지나 재물을 얻으려는 의지로 보상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서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된 자리에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가 자리 잡기도 한다. 그래서 실존적 공허를 성적 보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성적 리비도가 존재의 진공 상태에서 미친 듯 날뛰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정신병 환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나중에 언급하게 될 특정 유형의 피드백 기제와 악순환 형성이 그것이다. 이 증후군이 실존적 공허 상태를 침범하여 그 속에서 계속 번식해가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환자들이 보이는 증세는 정신성 신경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고테라피에 의한 심리치료로 보완해 주어야만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실존적 공허를 채워줌으로써 병이 더 이상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고테라피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정신성 신경증뿐만 아니라 시민성 신경증에도 필요한 치료법이다.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 신경증, 즉 의사 신경증에도 필요한 치료법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마그다 비 아놀드가 말한 바 있는 어떠한 치료법이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로고테라피여야 한다는 말이 옳다. 이제는 환자가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6. 삶의 의미. 나는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쉬운 말로 대답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이다.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날 그날에 따라 그리고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일반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쉬운 말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일 좋은 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체스 경기에서 상황과 상대편의 독특한 개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일 좋은 수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추상적인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있으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기만의 특별한 직업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없으며 그의 삶 또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특수한 기회만큼이나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마다 인간에게 도전을 나타내고 그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선사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되며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는 말이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만 삶에 대답할 수 있을 뿐이며 삶의 책임을 짐으로써만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로고테라피는 책임을 지는 데에서 존재의 참된 본질을 찾는 것이다. 7. 존재의 본질. 책임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절대 명제에 나타나 있다. 인생을 이미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형편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살아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인간에게 첫째, 현재는 과거가 되며 둘째, 과거는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교훈 한마디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삶과 그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궁극성과 함께 삶의 유한성에 직면하게 한다. 로고테라피는 환자로 하여금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 자신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무엇에 책임이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선택권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가 모든 심리치료 전문가들 중 환자에게 가치 판단을 강요하려는 유혹을 가장 적게 받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는 환자가 판단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 과업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든 또는 자신의 양심에 있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환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자기에게 할당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할당해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고테라피는 가르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다. 로고테라피는 도덕적 훈계와는 거리가 멀며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가 하는 역할은 화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안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고 안과 의사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의 역할은 모든 잠재 의미를 환자가 의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데에 있다. 인간은 책임을 질 줄 알며
따라서 자기 삶의 잠재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삶의 참된 의미를 무슨 비밀스러운 방식이기나 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이 본질적인 특성을 인간 실존의 자아 초월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향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주의를 돌린다는 사실을 뜻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실현해야 할 의미 또는 직면해야 할 또 하나의 인간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 잊으면 잊을수록 그만큼 인간은 더 인간다워지며 또한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절대 아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목표에서 빗나가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이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의미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며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삶 속에 존재하는 이 의미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1. 일을 창조해내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2. 무엇인가를 체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3.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로서. 첫째는 달성하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매우 분명하다. 둘째와 셋째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2번째 방법은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 같은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을 유일무이한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체험하는 것, 즉 그를 사랑함으로써 찾는 방법이다. 8. 사랑의 의미. 사랑은 다른 사람을 그의 인격의 가장 깊은 핵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의 실체를 충분히 알 수가 없다.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과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잠재 능력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 잠재 능력들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사랑을 소위 승화라는 의미에서의 성적 충동이나 본능의 단순한 부수 현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랑은 섹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섹스는 그것이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즉시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는 정당화되고 신성시되기까지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섹스의 단순한 부산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섹스가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궁극적인 결합의 경험을 표현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3번째 방법은 고통에 의해서이다.
9. 고통의 의미.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뀌어질 수 없는 운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조차도 삶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고의 상태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고 한 사람의 곤경을 인간적인 성취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수술이 불가능한 암 같은 불치병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려 한다. 명쾌한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어떤 의사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상담하러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아내를 2년 전에 잃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만 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께서 뒤에 남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오, 그건 아내에게 끔찍한 일일 거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것 보십시오,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 고통을 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그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지요. 그 대가로 지금 당신이 살아남아서 부인을 애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흔들더니 조용히 내 사무실을 나갔다. 어떤 면에서 고통은 희생의 의미와 같은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치료가 아니었다. 그건 첫째, 그의 절망은 병이 아니었고, 둘째, 나는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아내를 되살려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가 적어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변경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의 하나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면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단지 의미란 고통 속에서조차도 만약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그 원인이 심리적인 것이든 생리적인 것이든 또는 정치적인 것이든 간에 말이다. 불필요하게 고통당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피약적인 행위이다.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스는 죽기 전 조지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로고테라피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대의 정신위생학은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해져야 하며 불행은 적응 불능의 한 증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피할 수 없는 불행해짐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 그녀는 오늘날 미국 문화에서는 불치의 환자가 자신의 고통에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고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이라고 여길 기회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그는 불행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경향들의 반기를 드는 것을 로고테라피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자신의 일을 하거나 인생을 즐길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이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의 불가피성이다. 고통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삶은 최후의 순간까지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 의미를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잠재 의미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중요한 체험 하나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때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듯이 28대 1도 되지 않았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외투 안에 감추어둔 내 첫 번째 책의 원고가 구제될 가망은 전혀 없는 듯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정신적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일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육신의 자식도 정신의 자식도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의 삶에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에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또 그 후 곧 나에게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나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일은 내 옷을 모두 내주고 그 대신 아우슈비츠 정거장에 도착하는 즉시 가스실로 보내진 한 죄수가 입었던 다 해진 누더기를 물려받았을 때 일어났다. 내 원고 뭉치 대신 새로 얻어 입은 외투 주머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히브리 기도서에서 찢어낸 기도문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유태 기도문 셰마 이스라엘이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은 우연의 일치를 내 생각을 단순히 종이 위에 적기만 하지 말고 그 생각대로 살라는 도전으로밖에 달리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겠는가. 얼마 후 머지않아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의 관심은 내 동료들의 관심과는 달랐다. 그들의 의문은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될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고통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하는 것이었다. 나를 따라다니는 의문은 이런 것이었다. 이 모든 고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에 의미가 있을까? 만일 의미가 없다면 결국은 살아남아야 할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우연한 일, 탈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일에 의미가 달려있는 삶이라면 결국 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임상에 따른 문제들. 오늘날에는 신경증의 증세보다는 인간적인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는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에는 사제나 목사나 랍비를 찾아가야 했을 사람들도 있다.
지금 그들은 성직자에게로 가는 것을 거부하며 그 대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의사를 만난다. 11. 로고 드라마. 다음에 한 예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11살 된 아들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쿠르트 코코우렉 박사가 어떤 치료 그룹에 참석해 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가 심리극을 연출하고 있는 방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죽자 그녀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과 단 둘만 남게 되었다. 이 불쌍한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어머니는 끝내 자기 운명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 했을 때 그것을 말린 건 바로 이 불구가 된 아들이었다.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삶은 아직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녀의 삶에 아직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그것을 깨닫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즉석에서 나는 그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다른 부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그녀에게 몇 살이냐고 묻자 그녀는 30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아니, 당신은 30살이 아니라 80살이고 지금 임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 명성으로 가득 찼던 삶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해 놓은 테이프에서 그녀가 직접 말한 것을 인용해 보겠다. 난 백만장자와 결혼했지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어요. 바람도 피웠고 남자들을 많이 울렸어요. 그런데 내 나이 이제 80살이고 내가 낳은 자식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늙어서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군요. 내 인생은 실패였어요. 다음으로 불구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그녀의 삶도 그런 식으로 회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녀가 한 말을 테이프에 녹음된 대로 들어보자. 나는 아이들을 갖고 싶어 했고 이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죽었고 다른 아이는 불구여서 만약 내가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보내졌을 거예요. 비록 다리를 못 쓰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지만 결국 그 애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가능한 한 보다 충만한 생활을 만들어 주었어요. 내 아들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내 삶을 평온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내 삶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임종을 맞은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녀는 갑자기 거기에서 의미를, 자기의 모든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같은 이유로 자기의 죽은 아들의 삶과 같은 짧은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그토록 풍요로울 수 있었으며 80년이나 살아온 사람의 삶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는 사실도 또한 분명해졌다. 잠시 후 나는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그룹 전체에 내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 문제는 척수성 소아마비 혈청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는 원숭이는 혈청을 뽑기 위해 계속해서 척수에 구멍이 뚫리는데 그 원숭이가 과연 그 고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 모인 그 사람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물론 원숭이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원숭이의 제한된 지능으로는 인간의 세계, 즉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인 인간의 세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문제로 나아갔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 세계가 우주 진화의 종착점이라고 확신합니까? 다른 차원, 즉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 인간의 고통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12. 초의미. 이러한 궁극적인 의미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지적 능력을 능가하고 초월한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초의미라는 말을 한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몇몇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듯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인 말로 파악하려는 자신의 무능함을 견뎌내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초의미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치료 전문가는 조만간 자기 환자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내가 6살짜리 딸아이에게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애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우리는 선한 주님이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몇 주일 전 너는 홍역을 알았었잖니? 그런데 선한 주님께서 네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잖니? 그러나 어린 딸은 그 말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애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래요. 하지만 아빠, 주님이 먼저 나한테 홍역을 보내주신 건 잊으셨어요? 그러나 환자가 굳건한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종교적 확신을 치료 효과에 이용하는 데에 반대할 여지가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정신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문가는 환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나는 전에 바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동유럽 출신의 한 랍비가 나를 찾아와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6 아이들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잃었다. 그런데 지금 2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며 또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의미 있게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랍비는 자기는 정통 유태인인데 자기가 죽은 후 카디시를 읽어줄 아들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벼랑간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은 순결한 순교자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자기는 늙고 죄 많은 사람이므로 그 아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가 절망하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반문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랍비? 요 몇 년간 겪은 고통을 통해 당신은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도 비록 그 아이들만큼 순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시편에 하느님은 너의 모든 눈물을 거둔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고통도 아마 전혀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가 깨우쳐준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13. 인생의 무상함.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다. 죽음도 또한 그렇다. 내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있다. 즉, 인생에서 참으로 이례적인 것은 잠재 가능성 뿐이다. 가능성이란 실현되는 그 순간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과거 속에서만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일과성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제되고 보존된다. 과거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덧없는 것이라 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삶의 일과성은 책임감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일회성을 지닌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들 중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 이들 중 어떤 것을 무의로 하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 번의 실현으로 영원토록 불멸의 발자국을 시간의 모래밭에 남길 것인가?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은 좋건 나쁘건 간에 무엇이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대체로 인간은 일과성이라는 그루터기만 남은 반만을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그의 행동, 기쁨, 그리고 고통까지도 구제해 주었던 과거라는 풍성한 곡창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다. 아무것도 취소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애버릴 수 없다. 무엇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실제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염세적이지 않고 오히려 실천적이다. 이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염세주의자는 벽에 걸린 달력이 매일 한 장씩 찢어낼 때마다 점점 얇아져 가는 것을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에 인생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매일 달력에서 한 장씩 뜯어내어 먼저 그 뒷면에다 일기를 몇 자 적은 다음 전에 것들과 함께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묶어두는 사람과 같다.
그는 이 일기에 적어놓은 모든 귀중한 것들과 이미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의 모든 생애를 자부심과 기쁨으로 회상할 수 있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어떤 이유라도 있을까? 혹은 흘러가 버린 청춘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을 어떤 이유라도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겠는가?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젊은 사람에게 마련되어 있는 미래 때문일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 실체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한 일과 사랑했던 사람의 실체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견뎌낸 고통의 실체까지도. 그 고통들은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다. 14. 로고테라피 테크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정신역학적 해석으로 진정시킬 수는 없다. 반대로 광장 공포증과 같은 신경성 공포증도 철학적 이해로는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로고테라피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특수한 테크닉을 발전시켰다. 이 테크닉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태, 즉 이해측 불안을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환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 공포증의 특색이다. 예를 들어 큰 방에 들어가거나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굴을 더 많이 붉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라는 말을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식으로 강제된 의도는 강제로 바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과도한 의도, 나는 이것을 과잉 의도라고 부른다. 과잉 의도는 특히 성적 신경증의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남성이 자기의 성적 능력을 입증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여성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들은 성공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쾌락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나 부산물이어야 하며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그 정도에 따라 파멸되고 망쳐지게 된다. 위에서 말한 과도한 의도 외에도 과도한 주의 또는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과잉 투사가 있는데 이 또한 병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의 임상보고서가 내가 말하는 바를 보여줄 것이다. 한 젊은 여인이 나를 찾아와 불감증을 호소하였다. 그녀의 병력을 보고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성적 학대를 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성적 신경증 증세를 보이는 것은 이 외상성 경험 자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정신분석을 소재로 한 통속소설을 읽고 그 환자는 항상 자기가 경험한 정신적 외상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이 예측 불안은 자기의 여자다움을 확인하려는 과잉 의도와 자기의 파트너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주의를 집중하는 과잉 주의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서는 그 환자가 성적 쾌감의 절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오르가즘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여야 하며 파트너에게 내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르가즘 자체가 의도와 주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로고테라피 치료를 받은 후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려는 환자의 과잉주의와 의도는 로고테라피 치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개하자면 투사되지 않는 상태로 되었다. 그녀의 주의가 적절한 대상, 즉 파트너를 향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자 자연스럽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로고테라피는 로고테라피 테크닉이 역설적 의도라고 부르는 것, 즉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으며 또한 과잉 의도는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이중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역설적 의도에 관해서 독일어로는 1939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공포증 환자는 한순간이나마 정확하게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한 젊은 내과 의사가 땀을 많이 흘리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게 상담하러 왔다. 땀을 많이 흘릴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예측 불안은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순환 형성을 끊기 위해 나는 그 환자에게 땀이 다시 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릴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느긋하게 마음먹어 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일주일 뒤에 그는 다시 와서 내게 보고했다. 그는 누구든 자기의 예측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에는 땀을 4리터밖에 못 흘렸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40리터는 흘려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땀 공포증으로 4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단 한 번의 치료로 일주일도 안 되어 영원히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독자들은 이 과정에서 그 환자의 태도가 반전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두려움이 어떤 역설적인 소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치료로 불안이라는 돛에서 바람이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연해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특별히 사용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인간의 이 기본적인 능력은 로고테라피 치료 테크닉에서 말하는 역설적 의도가 적용될 때마다 실현된다. 그와 동시에 환자는 자신의 신경증 증세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고든 W. 올포트 교수의 말과도 일치한다. 그는 개인과 종교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경증 환자가 자기를 보고 웃을 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아마 치료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역설적 의도는 바로 올포트 교수의 말을 실험에 의해 확인해서 임상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 방법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해 사례를 몇 가지 더 보기로 하자. 다음 사례는 어떤 격리 직원에 관한 것이다. 그는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며 많은 의사들에게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우리 병원으로 왔을 때 그는 자살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손가락 경련으로 고생해 왔는데 최근에는 아주 심해져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그리고 단기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치료가 시작되자 에바 코지데라 박사는 환자에게 평소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해보라고 권했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고 보기 좋게 쓰려고 애쓰지 말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에게 그래, 내가 얼마나 악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일부러 글씨를 휘갈겨 쓰려고 하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렇게나 쓰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잘 안 되더군요. 하고 다음날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서 48시간 안에 그 환자는 손가락 경련에서 해방되었고 그 후 관찰 기간 동안에도 재발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행복해졌고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그러나 글씨 쓰는 게 아니라 말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비엔나 외래병원 이비인후과의 한 동료 의사가 나에게로 데려왔다. 그 의사가 여러 해 동안 치료해본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말을 더듬는 환자였다. 그 환자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는 평생 단 한순간도 언어장애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꼭 한 번 예외가 있었다. 그가 12살 때 일이었다. 그때 시내 전차를 몰래 타고 가다가 차장에게 붙잡혔다. 도망치려면 자기가 말더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기는 불쌍한 말더듬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가 말을 더듬으려고 애를 쓰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치료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역설적 의도를 경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역설적 의도가 한 가지 증세를 가진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 로고테라피 치료 테크닉으로 비엔나 외래병원의 내 의료진은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강박성 신경증 환자들까지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60년 동안이나 결벽증으로 고생해온 65세의 한 노 부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에바 코지데라 박사는 역설적 의도를 써서 로고테라피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2달 후 그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엔나 외래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입원하기 전에는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그 부인은 고백했다. 강박관념과 세균 공포증으로 인한 장애로 그녀는 마침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집안일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제는 그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강박관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효는 역설적 의도를 적용한 것이다. 역설적 의도는 또한 수면장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면에 대한 두려움은 잠을 자야 한다는 과잉 의도를 갖게 하는데 이 과잉 의도가 이번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 유별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환자에게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 반대로 하라고, 즉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깨어 있으려고 애써보라고 항상 충고한다. 다시 말하면 잠을 자야 한다는 과잉 의도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예측 불안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잠들지 않으려는 역설적 의도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 잠이 올 것이다. 역설적 의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박 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하는 데에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예측 불안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더욱이 그것은 단기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그런 단기 치료가 반드시 일시적인 치료 효과만 가져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프로이트 정통 심리학이 가장 흔히 빠지는 착각은 치료 기간의 길이가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에밀 구데일이 최근에 말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내 기록철에는 역설적 의도 치료를 받은 지 20년도 지난 환자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효과는 영구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역설적 의도는 발병 원인에 근거하는 관계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슨이 한 말이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법에서는 발병 원인에서 찾아낸 것에 근거를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요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신경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인기에는 전혀 다른 요인들이 신경증을 낫게 할 수도 있다. 정신신경증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은 그것이 본래 신체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냐 하는 체질상의 요소들은 별 문제로 하고 예측 불안 같은 그런 피드백 기제가 한 가지 주요한 발병 요인인 것 같다. 어떤 증세가 어떤 공포증에 의해 생기면 그 공포증은 증세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 증세가 이번에는 그 공포증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연쇄작용은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과 싸우는 강박관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환자가 자신의 강박관념 때문에 곧 정신 이상이 될 거라거나 또는 이미 정신 이상이 되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발되는 일이 종종 있다. 환자는 강박성 신경증이 이런 방향으로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해 면역시킨다는 실험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환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압력은 반대 압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는 다시 강화된다. 그와는 반대로 환자가 자신의 강박관념과 싸우기를 그치고 그 대신 역설적인 방법으로, 즉 역설적 의도를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강박관념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쓴다면 악순환은 근절되고 증세는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없어지고 만다. 다행히도 증세를 초래하고 유도해내는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신경성 두려움을 비웃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예측 불안은 역설적 의도에 의해 깨뜨려져야 하며 과잉 의도와 과잉 투사는 역투사에 의해 깨뜨려져야 한다. 그러나 역투사는 결국 환자가 자기 삶에 있어서 특수한 직업과 사명에 대한 방향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신념은 올포트 교수의 말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즉, 그는 노력의 초점이 갈등에서 이기심 없는 목표로 옮겨짐에 따라 비록 신경질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해도 삶 전체가 보다 건전해진다고 말했다. 순환 형성을 깨뜨리는 것은 그것이 연민이든 동정이든 간에 신경증 환자가 자기에게 기울이는 관심이 아니다. 치료를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은 자아 초월이다. 15. 집단적 신경증. 각 시대마다 그 나름의 집단적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에 대처하는 그 나름의 정신치료법을 필요로 한다. 현대의 집단 신경증인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라는 사사롭고 개인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란 존재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법에 관한 한 그것이 현대의 추세인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규모로 일어날 이런 사태에 결코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치료법은 집단 신경증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증세를 재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정신치료법은 허무주의 철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무심코 하는 것이긴 하지만 환자에게 실제로 인간의 참된 모습보다는 캐리커처를 전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 즉 인간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건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유전과 환경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가르치는 데에는 본래부터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신경증 환자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믿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자기가 외적인 영향이나 상황의 담보물이며 희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 신경증적 숙명론은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을 부정하는 어떤 심리치료법에 의해 주장되고 강화되었다.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인간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인간의 자유란 주위 상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주위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말한 적이 있다. 신경학 및 정신의학 두 분야에 걸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상황의 지배를 받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의 교수라는 것 외에 또 네 군데 수용소, 즉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하므로 그런 입장에서 나는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예기치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16. 범결정론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은 소위 범성욕주의로 인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나는 이 비난이 언제나 정당한 것인지 어떤지 의심하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한층 더 그릇되고 위험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범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라도 그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는 인간관이다. 인간은 완전히 조건지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맞설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자기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 자기가 다음 순간에는 무엇이 될까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라도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집단 전체에 관한 통계조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만 인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으며 개개의 개성은 본질적으로 예언할 수 없다. 이런 예언의 근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조건들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그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좀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이 박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나의 전생애를 통해 만난 사람 중에서 내가 감히 메피스토펠레스적인 존재, 악마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그는 흔히 비엔나에 있는 큰 정신병원인 슈타인호프의 대량 학살자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나치스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그는 모든 권한을 장악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얼마나 열광적이었던지 단 한 사람의 정신 이상자도 놓치지 않고 가스실로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비엔나로 돌아와서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소련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슈타인호프의 독방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보니 그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그 후로 다시는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다. 그 후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남미로 갔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철의 장막 뒤에서 맨 처음엔 시베리아에,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모스크바의 루비앙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내가 그를 신경학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그는 갑자기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말을 하자 그는 말을 계속했다. 루비앙카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그는 거기서 40살쯤에 방광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선생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최고의 도덕적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만난 가장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슈타인호프의 대량 학살자인 제이 박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찌 감히 인간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기계의 움직임이나 자동장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영혼의 메커니즘이나 역본설, 자연현상을 힘의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이론 또는 철학체계, 역본설까지도 예언해 보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 이상의 존재이다. 자유란 최후의 단어가 아니다. 자유는 줄거리의 한 부분일 뿐이며 진리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는 전체 현상으로 볼 때 적극적인 면이 책임감이라면 그 소극적인 면일 뿐이다. 사실상 자유는 책임감에 의해 존속되지 않는 한 단순한 독단으로 타락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17. 정신병 치료의 신조. 한 인간을 최소한의 자유도 없는 상태로 제약하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해도 신경증 환자나 정신병 환자들에게도 자유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실은 환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부분은 정신병도 건드리지를 못한다. 치유될 수 없는 정신 이상자는 자신의 유용성은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정신병 치료의 신조이다. 이러한 신조가 없다면 치료 전문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고칠 수 없이 손상된 두뇌 기관을 위해서인가? 만일 환자가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안락사는 정당화될 것이다. 18. 다시 인간화된 정신의학.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반세기 동안이나 정신의학은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단순히 어떤 기술로만 보려고 했다. 나는 이 꿈은 이미 깨어졌다고 믿고 있다. 지금 지평선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의학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화된 정신치료법의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역할을 주로 기술자의 역할로 해석하려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환자에게서 그 질병 뒤에 가려진 인간을 보는 대신 그를 하나의 기계로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한 인간은 다른 여러 사물들 속에 있는 한 가지 사물이 아니다. 사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다.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는 주어진 재능과 환경의 범위 안에서 그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강제수용소에서, 즉 살아있는 실험실이며 시험장인 그곳에서 우리 동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자처럼 처신할 때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중 어느 것을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 세대는 현실적이다. 우리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 처형실에 초대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주기도문이나 셰마 이스라엘을 외우며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스 처형실로 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하다.